여러분, 혹시 요즘 부쩍 피로가 풀리지 않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찌뿌둥한 느낌 드시진 않으세요? 나이가 들면 예전 같지 않다는 말 자주 하시잖아요. 젊을 때는 하루만 푹 자면 금방 회복됐는데요. 요즘은 며칠을 쉬어도 개운하지가 않고 눈도 침침하고 기억력도 예전만 못한 것 같고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는 음식 중에 이런 증상들은 한꺼번에 잡아주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오징어예요. 오징어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술안주로나 먹는 거 아니냐. 콜레스테롤 높아서 안 좋다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오징어에는 바다의 인삼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해산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징어도 바다의 인삼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괜히 붙은 이름이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오징어에 숨겨진 건강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오징어가 왜 바다의 인삼으로 불리는지, 어떤 성분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예요. 특히 피로회복, 간 건강, 눈 건강, 혈관 건강까지 어르신들이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에 오징어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리고요. 오징어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들, 반대로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이 부분 모르시고 드시면 오히려 탈이 날 수 있어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맛있고 건강하게 오징어 드시는 조리법까지 오늘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불편한 곳이 하나둘씩 생기게 마련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개운하기는커녕 온몸이 무겁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고요. 눈은 침침해서 신문 글씨가 잘 안 보이고 가끔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것도 많아지셨을 거예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넘기기가 쉬운데요. 사실 이런 증상들이 계속 쌓이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가 계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눈이 계속 나빠지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기억력 감퇴가 심해지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 식습관으로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선 간 기능이 예전만 못해져요.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피로 물질이 잘 안 빠지고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도 피곤한 거예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망막 세포가 약해지고 눈을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침침해지는 거죠. 뇌도 빼놓을 수 없어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좋은 지방이 부족해지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DHA라는 성분이 부족하면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고 해요. 여기에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습관,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문제가 더 커지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도와줄 수 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타우린과 DHA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이 바로 오징어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징어가 왜 바다의 인삼인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간 건강과 피로 회복에 탁월합니다. 오징어에는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해요. 100g당 300에서 400mg이나 들어있는데 이게 같은 양의 소고기보다 무려 10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대한간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타우린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독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술 드신 다음날 해장국에 오징어 넣어 드시면 속이 풀리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타우린은 또 근육에 쌓인 피로 물질인 젖살을 분해해서 피로 회복을 도와줍니다. 요즘 에너지 음료에 타우린이 꼭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두 번째,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타우린은 우리 눈의 망막에도 아주 많이 존재하는 성분이에요. 빛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망막을 보호해 주거든요. 일본 안과학회지 연구에서는 타우린이 당뇨병성 망막증 진행을 늦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쉽게 피로해지시는 분들께
오징어가 특히 좋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세 번째, 두뇌 건강과 기억력에 도움이 됩니다. 오징어에는 DH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100g당 약 140mg이 들어있어요. DHA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기억력과 인지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한국영양학회지 연구에서는 DHA를 꾸준히 섭취하면 노년기 인지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다고 밝혔어요. 치매 예방에도 연관이 있다고 하니 일주일에 두세 번 오징어 드시면 뇌 건강 유지에 충분한 양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오징어에 들어있는 EPA와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요. 미국 심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동맥경화 진행을 억제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타우린 역시 혈관을 이완시켜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다섯 번째, 빈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오징어에는 비타민 B12가 풍부해요. 100g만 드셔도 하루 권장량을 거의 채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비타민 B12는 적혈구 생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특히 위장 흡수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께서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예요. 오징어를 꾸준히 드시면 빈혈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다이어트와 근육 유지에 좋습니다. 오징어는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의 대표 주자예요. 100g당 약 85kcal 밖에 안 되는데 단백질은 18g이나 들어있거든요. 닭가슴살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해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이 근감소증을 예방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좋은 오징어 어떻게 드셔야 더 효과적일까요? 제가 맛있고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무입니다. 무에 들어있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효소가 오징어의 단백질 소화를 도와줘요. 또 무의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주기도 하고요. 오징어 뭇국, 오징어 무침은 영양학적으로 아주 좋은 궁합이에요. 둘째, 미나리예요. 미나리는 해독작용이 뛰어나서 오징어와 함께 먹으면 간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오징어 미나리 초무침, 전통적으로 사랑받아온 조합인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셋째,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U가 위 점막을 보호해줘요. 오징어가 소화가 좀 어려운 편인데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위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추예요. 부추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서 차가운 성질의 오징어와 균형을 맞춰줍니다. 오징어 부추볶음은 스테미나 음식으로도 유명하죠. 자, 다섯 번째, 레몬이나 식초입니다. 산 성분이 오징어의 단백질을 부드럽게 해서 소화를 돕고 비타민C가 철분 흡수율을 2배에서 3배 정도 높여줘요. 오징어 회 드실 때 레몬즙 뿌려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 흡수도 좋아집니다. 적정 섭취량도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2에서 3회, 한 번에 100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대략 오징어 한 마리가 200에서 300g 정도 되니까 반마리에서 한 마리 정도 드시면 돼요. 건강한 조리법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징어 뭇국입니다. 물을 나박썰기에서 먼저 끓이다가 무가 반쯤 익으면 손질한 오징어를 넣어주세요. 국간장으로 간하고 대파 마늘을 넣으면 완성이에요. 무의 소화효소가 오징어 소화를 돕고 국물이라 소화 부담도 적어서 어르신들께 특히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징어 미나리 초무침이에요. 오징어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먹기 좋게 썰고 미나리는 5cm 길이로 잘라주세요. 초고추장에 버무리면 새콤달콤하니까 입맛도 돋우고 간 건강에도 좋은 반찬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오징어 양배추 볶음입니다. 오징어에 칼집 넣어서 먹기 좋게 썰고 양배추, 양파, 당근을 채 썰어서 함께 볶아주세요. 간장과 굴소스로 간하면 밥 반찬으로 그만이에요. 양배추의 비타민 U가 위 건강을 지켜줍니다. 자, 네 번째, 오징어 콩나물밥이에요. 쌀 위에 콩나물을 올리고 그 위에 손질한 오징어를 올려서 밥을 지으세요.
양념장 만들어서 비벼서 드시면 한 그릇으로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섬유를 균형 있게 드실 수 있어요. 콩나물에 아스파라긴산이 피로회복까지 도와줍니다. 이렇게 좋은 오징어지만 몇 가지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알아두세요. 자, 첫 번째, 감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감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오징어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위장에서 돌처럼 굳어지는 위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여성분이 오징어회 드시고 후식으로 곶감을 여러 개 드셨다가 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가셨는데 위에 돌이 생겨서 내시경으로 제거한 사례가 있어요. 오징어 드시고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은 감 드시지 마세요. 특히 곶감이나 떫은 감에 탄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자, 둘째는 녹차나 홍차도 같은 이유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녹차와 홍차에도 탄닌이 들어있거든요. 오징어 드시면서 진한 차를 함께 마시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단백질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차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지나서 드시는 게 좋아요. 자, 셋째, 콜레스테롤 걱정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오징어에 콜레스테롤이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100g에서 250mg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는 음식으로 먹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적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 식이지침에서도 2015년부터 콜레스테롤 섭취 제한 권고를 삭제했습니다. 다만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한 번에 100g 정도 적당히 드시고 내장 부분은 피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넷째,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조리법에 신경 쓰세요. 오징어가 좀 질긴 편이라서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잘게 썰어서 충분히 씹어 드시거나 국이나 찌개처럼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무나 양배추처럼 소화를 돕는 채소와 함께 드시면 더 좋고요. 오징어는 괜히 바다의 인삼이라고 불리는 게 아닙니다. 타우린이 소고기의 10배 이상 들어있어서 간 건강과 피로 회복에 탁월하고 DHA가 풍부해서 뇌 건강과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되고 눈 건강, 혈관 건강, 빈혈 예방까지 정말 다재다능한 식품이에요. 고단백 저칼로리라서 근육 유지와 체중 관리에도 좋고요. 다만 감, 녹차, 도토리묵과는 함께 드시지 마시고 소화가 부담되시면 무나 양배추와 함께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세요. 한국은 세계 1위의 오징어 소비 국가입니다. 우리 밥상에서 그만큼 친숙한 식재료인데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기억하시고 제대로 챙겨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무나 미나리, 양배추와 함께 오징어 드셔보세요. 피로도 풀리고 눈도 맑아지고 머리도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이맘때쯤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감기인데요. 아침 저녁으로 코가 막히고 목이 칼칼하고 괜히 몸이 으슬으슬한 느낌. 혹시 요즘 이런 증상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제가 오늘 소개드릴 과일 하나가 있습니다. 겉모양은 솔직히 좀 못생겼어요. 울퉁불퉁하고 꼭지 부분이 봉긋 솟아 있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못생긴 과일이요, 병원에서도 겨울철이면 꼭 챙겨 드시라고 권하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한라봉이에요. 한라봉이라는 이름 어디서 왔는지 아시나요? 꼭지 부분이 봉긋 솟은 모양이 마치 한라산 봉우리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제주도의 상징인 한라산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한라봉은 제주도의 대표 특산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라봉이요, 그냥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라봉 한 개에는 일반 감귤 2~3개 분량의 비타민C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한라봉 하나만 드셔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의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라봉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의 결정체. 이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 한라봉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한라봉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특히 어르신들 건강에 왜 도움이 되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릴 거고요.
한라봉과 함께 드시면 그야말로 보약이 되는 음식들도 알려드릴 겁니다. 브로콜리랑 같이 드시면 왜 좋은지, 고기 드실 때 한라봉을 곁들이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요,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한라봉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좋은 한라봉 고르는 법, 맛있게 드시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가 뭘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괜히 몸이 무겁고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가 쉽게 쌓이고 회복도 더딘 것 같고요. 특히 겨울철에는 감기도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낫는데도 오래 걸리죠. 눈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글씨가 잘 안 보여서 팔을 쭉 뻗어 보게 되고 TV 자막도 흐릿하게 느껴지고요. 눈이 뻑뻑하고 건조한 느낌도 자주 드시죠? 혈관 건강도 걱정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얘기를 들으셨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혈관에 기름기가 쌓이면 동맥경화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탄력이 떨어지고 잔주름이 늘어나고 기미나 잡티도 점점 짙어지죠.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신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장 건강은 어떠세요?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 끙끙대다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찝찝하죠.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 이것도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쌓이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가 폐렴으로 번질 수도 있고,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지죠. 그렇다면 왜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먼저 면역력부터 살펴볼게요. 대한면역학회 설명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면역세포의 기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면역세포가 빠르게 대응해서 물리쳤는데 나이가 들면 이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에도 더 잘 걸리고 한 번 걸리면 낫는데도 오래 걸리는 겁니다. 피로가 쉽게 쌓이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이 젖산이 빨리 분해되는데 나이가 들면 분해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가 쌓이고 회복도 더딘 겁니다. 눈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안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40대 이후부터 눈의 수정체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가까운 것이 잘 안 보이는 노안이 오는 거죠. 여기에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안구건조증이나 야맹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은 더 심각합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 중에 절반 가까이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쉬워지고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동맥경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피부 노화의 주범은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가 피부 세포를 공격하면 콜라겐이 파괴되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자외선 노출까지 더해지면 기미나 잡티도 짙어지죠. 장 건강이 나빠지는 건 장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의 연동 운동이 약해지고 여기에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식이섬유를 충분히 못 드시면 변비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참 복잡하죠. 노화에다가 생활습관까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여러 문제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한라봉이에요. 한라봉에는 비타민C, 구연산, 헤스페리딘, 카로티노이드 같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지금부터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면역 강화와 감기 예방입니다. 한라봉에는 비타민C가 100g당 53mg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일반 감귤이 36mg이니까 한라봉이 약 1.5배 많은 거예요.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한라봉 한 개면 하루 비타민C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C는 면역세포의 활동을 도와줍니다. 백혈구가 바이러스와 싸울 때 비타민C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가 충분하면 감기에 덜 걸리고 걸려도 빨리 낫는 거예요.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겨울철에 어르신들께 한라봉은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두 번째는 피로회복 효과입니다. 한라봉의 상큼한 신맛 느껴보셨죠? 이 신맛의 정체가 바로 구연산입니다. 구연산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참여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이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서 피로가 덜 쌓이게 해주는 거예요. 구연산에는 또 다른 좋은 점이 있습니다. 칼슘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 한라봉 드시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눈 건강입니다. 한라봉에는 비타민 A도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A는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안구건조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줘요. 대한안과학회에서도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이나 안구건조증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많이 보시는 분들, 노안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한라봉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혈관 건강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해요. 한라봉을 드실 때 속껍질 있잖아요. 하얀 실 같은 부분이요. 이걸 벗겨내고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 속껍질에 아주 귀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인데요. 비타민 P라고도 불립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연구에 따르면 헤스페리딘은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관에 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준다고 합니다.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혈액순환도 개선해줘요. 동맥경화, 뇌졸중, 고지혈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라봉 드실 때 속껍질 벗기지 마시고 그대로 드세요. 그게 더 몸에 좋습니다. 다섯 번째, 항노화 효과입니다. 한라봉의 선명한 주황색 예쁘죠? 이 색깔의 비밀이 카로티노이드라는 색소 성분입니다. 카로티노이드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우리 몸에서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 이걸 제거해 주는 겁니다. 활성산소가 줄어들면 세포 손상이 줄어들고 노화도 늦춰줍니다. 한라봉에는 비타민 E도 들어있어서 피부 노화를 막는 데도 도움이 돼요.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늘어나는 게 걱정이시라면 한라봉을 꾸준히 드셔보세요. 여섯 번째, 피부 미용 효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C가 여기서도 활약해요.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콜라겐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단백질이거든요. 비타민C가 충분하면 피부가 탱탱해지는 겁니다. 비타민C는 또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걸 억제해요. 기미나 잡티가 옅어지고 피부톤이 밝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밌는 활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라봉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바싹 말린 다음에 뜨거운 물에 우려서 진피차처럼 드실 수 있어요. 이 물로 세안을 하시면 건성 피부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일곱 번째, 장 건강과 변비 해소입니다. 한라봉에는 식이섬유와 팩틴 성분이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줘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장이 편해지면 삶의 질이 확 달라져요. 아침마다 배가 가볍고 화장실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외출도 한결 가벼워지죠. 과식하고 속이 더부룩할 때 한라봉을 드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한라봉은 당도가 높지만 칼로리는 낮아요. 100g당 약 48kcal밖에 안 됩니다. 사과가 57, 배가 51이니까 한라봉이 더 낫죠. 한라봉 한 개가 250g 정도 되는데 그래봐야 80에서 90kcal예요. 간식으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주고 헤스페리딘이 체지방 분해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달콤하면서도 가볍게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아홉 번째는 항암 효과까지 있습니다. 한라봉 껍질에는 리모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리모넨은 진정작용과 함께 항암작용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라봉 껍질을 버리지 마시고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차로 우려 드시면 리모넨 성분까지 섭취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이 정말 많죠. 근데 이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드시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한라봉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겁니다.
껍질을 벗겨서 그대로 드세요. 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껍질은 벗기지 마시고 하얀 실 같은 부분에 비타민 P가 가장 많이 들어있으니까 하얀 실도 같이 드세요. 하루에 얼마나 드시면 될까요?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더 드시고 싶은 유혹은 참으셔야 돼요. 이유는 나중에 주의사항에서 말씀드릴게요. 드시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디저트로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복에 드시면 위산 분비가 촉진돼서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이제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이게 최고의 궁합이에요. 브로콜리에는 철분이 풍부한데 한라봉의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촉진합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C가 철분의 체내 흡수율을 최대 6배까지 높여준다고 해요. 빈혈 예방이 필요하신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샐러드 만드실 때 데친 브로콜리와 한라봉을 함께 넣어보세요. 두 번째는 고기류입니다. 한라봉의 시트러스 향이 고기의 누린내를 잡아줘요. 고기를 구우실 때 한라봉 슬라이스를 함께 구우시면 향긋한 맛이 스며들면서 풍미가 좋아집니다. 돼지고기, 닭고기와 특히 잘 어울려요. 세 번째는 해산물입니다. 낙지나 생선의 비린내를 잡아주는데 탁월해요. 한라봉 낙지 무침이라는 요리가 있는데 한라봉즙을 양념에 넣으면 새콤달콤하면서도 비린내 없이 깔끔한 맛이 납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한라봉의 비타민과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 단백질이 만나면 영양 균형이 딱 맞아요. 간식으로 한라봉과 호두나 아몬드를 함께 드셔보세요. 다섯 번째는 요구르트입니다. 한라봉의 식이섬유와 요구르트의 유산균이 만나면 장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아침에 요구르트에 한라봉을 넣어서 드시면 장도 편해지고 맛도 좋아져요. 한라봉 껍질도 절대 버리지 마세요. 깨끗이 씻어서 채 썰어서 일주일 정도 바짝 말린 다음에 뜨거운 물에 우려서 꿀 타서 드시면 한라봉차가 됩니다. 감기 예방, 부종 완화, 소화 촉진에 좋고 껍질에 있는 리모넨 성분까지 섭취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한라봉 고르는 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껍질이 얇고 손에 들었을 때 묵직한 걸 고르세요. 색이 선명한 주황색이고 꼭지가 싱싱한 녹색인 게 좋습니다. 껍질이 두껍고 푹신한 건 피하시고요. 한 가지 더, 한라봉은 후숙과일이에요. 갓 수확한 한라봉은 즙이 적고 푸석할 수 있습니다. 3일에서 7일 정도 숙성시킨 후 드시면 신맛이 줄고 단맛이 강해져요. 서늘하고 통풍 잘 되는 곳에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점이 많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 과다 섭취 시 손발이 노래질 수 있어요. 한라봉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피부가 노랗게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바닥이나 발바닥이요. 이걸 카로틴 혈증이라고 하는데 한라봉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이 피하 지방에 축적되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황달이랑 헷갈리실 수 있는데 황달은 눈 흰자위까지 노래지지만 카로틴 혈증은 눈은 정상입니다. 건강에 해로운 건 아니고 섭취량을 줄이면 며칠 내로 정상으로 돌아와요. 하지만 손발이 노래졌다면 너무 많이 드셨다는 신호니까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당뇨병 환자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한라봉은 당도가 13에서 16브릭스로 꽤 높은 편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과일 섭취 시 혈당 상승에 주의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소량씩 나눠서 드세요.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긴 하지만 과다 섭취는 금물입니다. 세 번째, 몸이 찬 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감귤류는 대체로 찬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 손발이 차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실온에 두었다가 드시면 좀 낫습니다. 네 번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한라봉에는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시면 칼륨 배출이 어려울 수 있어요. 대한신장학회에서도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절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적정량만 드세요. 다섯 번째, 위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복에 한라봉을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꼭 식후 디저트로 드시는 게 좋아요.
같은 음식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고 혈압약이나 다른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한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 한라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라봉은 한라산 봉우리를 닮은 모양에서 이름을 얻은 제주도의 대표 과일이에요. 울퉁불퉁 못생긴 외모와 다르게 속에는 어마어마한 영양이 담겨 있죠. 비타민의 결정체라는 별명은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한라봉 한 개에 감귤 두세 개 분량의 비타민 C가 들어있고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 눈 건강, 혈관 건강, 항노화, 피부 미용, 장 건강까지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속껍질에 들어있는 헤스페리딘은 혈관 건강에 탁월하니까 드실 때 속껍질 벗기지 마시고 그대로 드세요.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가 좋아지고 고기나 해산물과 함께 드시면 비린내도 잡아주면서 풍미도 살려줍니다. 다만 하루 두세 개 정도가 적당하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 신장이 안 좋으신 분, 몸이 찬 분들은 양을 조절해서 드셔야 합니다.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고요. 좋은 한라봉은 껍질이 얇고 묵직한 걸 고르시면 됩니다. 후숙 과일이니까 상온에서 며칠 숙성시킨 후에 드시면 더 달고 맛있습니다. 겨울철 면역력이 걱정되시는 어르신 여러분, 한라봉 하나로 건강도 챙기고 맛있는 간식도 즐겨보세요. 단 너무 맛있다고 계속 드시다가 손발 노래지는 건 조심하시고요. 요즘 계단 오르내리실 때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장 보고 돌아오시는 길에 봉지가 유독 무겁게 느껴지신다거나 앉았다 일어나실 때 어이쿠 소리가 저절로 나오신다거나요. 사실 이런 변화를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기가 쉬운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밥상에 쉽게 찾을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바다에서 온 세 가지 보물입니다. 문어, 새우, 오징어, 어릴 적 잔치상에서 빠지지 않던 그 익숙한 해산물들이죠.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해물들이 사실은 어르신들의 근육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제 노인 영양 연구 그룹인 프로토 에이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한 어르신이 근육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체중 1kg당 최소 1에서 1.5g의 단백질을 매일 드셔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이신 분들이면 하루에 60g에서 9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생각보다 꽤 많은 양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단백질 섭취량을 조사해보니까 권장량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근육을 만드는 데 효과적인 동물성 단백질 섭취 비율이 30%도 안 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바로 이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오늘 소개해드릴 해물 3종입니다. 오늘은 문어, 새우, 오징어 이 세 가지 해산물이 왜 어르신들께 특별히 좋은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각 해물마다 숨겨진 영양 성분과 효능도 자세히 살펴보고요. 이 해물들과 함께 드시면 더 좋은 음식들, 반대로 피하셔야 할 조합도 꼭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새우 드시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 않냐는 걱정이 있으시죠? 오늘 그 진실도 함께 밝혀드리겠습니다. 또한 해산물 알레르기에 대한 중요한 정보도 꼭 챙겨가셔야 돼요. 성인이 되어서 갑자기 생기는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어르신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저염식 해물 요리법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내일부터 장 보실 때 해물 코너 앞에서 좀 더 자신 있게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느끼시는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근력의 저하입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들었던 쌀포대가 요즘 들어 부쩍 무겁게 느껴지신다거나 손주 안아주시다가 팔이 후들거리신 경험 있으시죠? 이런 변화들이 그냥 기분 탓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상태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사코페니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문제는 이게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감소증이 생기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요. 낙상은 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요. 어르신들의 골절은 회복이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면역력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것도 점점 귀찮아지시고 외출하기도 꺼려지시죠.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은 더 빨리 빠지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시기엔 너무 아까운 우리 몸이잖아요.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먹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잘 바꿔줬는데 이제는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이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여기에 식습관 문제도 겹칩니다. 치아가 불편하시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신다고 부드러운 음식만 찾게 되시죠? 죽이나 면 종류 위주로 드시다 보면 단백질 섭취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요리하기 번거로우셔서 간단히 때우시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운동량이 줄어드는 것도 한몫합니다. 무릎이 아프시거나 허리가 불편하시니까 움직이기 싫으시죠? 하지만 근육은 안 쓰면 더 빨리 빠집니다. 이렇게 영양 부족과 운동 부족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근감소증이 점점 진행되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양질의 단백질 섭취입니다. 그 중에서도 해물은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소화가 잘 되면서도 단백질 함량이 높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어, 새우, 오징어의 각각의 좋은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어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문어에 굴얼 문자를 붙여서 문어라고 불렀습니다. 머리가 크니까 똑똑할 것이다. 먹물을 뿜으니 글을 쓸 줄 안다고 생각하셨나봐요. 그래서 경상북도 영주 같은 선비의 고장에서는 제사상이나 패백에 문어가 꼭 올라갔다고 합니다. 문어 100g에는 단백질이 18g이나 들어있어요. 마른 문어는 무려 72g입니다. 그런데 문어의 진짜 보물은 타우린이에요. 문어의 타우린 함량은 우유의 5배, 소고기의 15배에 달합니다. 타우린은 간세포 재생을 돕고 독소 배출을 촉진해서 피로 회복에 정말 좋습니다. 또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압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DHA와 EPA 성분도 풍부해서 기억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요.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문어의 심장은 하나가 아니라 3개입니다. 하나는 몸통에서 산소를 공급하고 나머지 둘은 아가미와 다리에 피를 보내죠. 그리고 문어의 피는 파란색이에요. 헤모시아닌이라는 물질 때문인데 우리 피에 있는 헤모글로빈과는 다른 성분이거든요. 다음은 새우입니다. 새우 역시 100g당 18에서 19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요. 칼로리는 90에서 106칼로리로 낮은 편이고 지방은 1%도 안 됩니다. 고단백 저지방의 대표 식품이죠. 새우에서 주목할 성분은 아스타잔틴입니다. 새우를 삶으면 빨갛게 변하잖아요. 그 빨간색이 바로 아스타잔틴이에요. 비타민 E보다 500배나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노화 방지와 염증 완화에 정말 좋아요. 셀레늄도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와 갑상선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새우에 콜레스테롤을 걱정하시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우에는 트랜스 지방이 없고 포화지방산도 낮거든요. 오히려 HDL이라고 하는 좋은 콜레스테롤과 타우린이 LDL이라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해 줍니다. 문제는 새우 자체가 아니라 조리 방법이에요. 튀기거나 버터크림을 많이 쓰면 그때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징어입니다. 오징어는 타우린의 제왕이라고 불려요. 마른 오징어 표면에 하얗게 묻어있는 그 가루 아시죠? 그게 바로 순수 타우린입니다. 오징어의 타우린 함량은 다른 어패류의 2배에서 3배에 달합니다. 오징어 100g에는 단백질이 약 19g이 들어있고 마른 오징어에는 무려 67.8g이 들어있습니다. 소고기의 4.3배에 달하는 양이에요. 칼로리는 87에서 94kcal로 낮고 지방도 1%밖에 안 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2014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타우린이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조절하고 뇌 신경세포를 활성화한다고 해요. 치매 예방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 타우린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재생시키는 효과도 있어서 위가 약하신 분들께도 좋습니다. 오징어 먹물도 버리지 마세요. 먹물에는 뮤코다 당류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항염 효과와 항억제 작용이 있어요.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오징어 먹물로 파스타를 만들어 먹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좋은 해물들 어떻게 드시면 더 맛있고 더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문어는 마늘과 궁합이 정말 좋습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살균, 항균 작용을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거든요. 문어 숙회 드실 때 마늘 초고추장과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새우는 완두콩, 표고버섯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완두콩이 새우에 포함된 콜레스테롤을 중화시켜주고 표고버섯은 칼슘 흡수를 도와줘요. 새우 요리에 레몬을 곁들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상큼한 맛이 입맛을 돋우고 산성과 알칼리성이 조화를 이루어 균형 잡힌 영양식이 됩니다. 아욱국에 보리새우 넣어 끓이시는 것도 좋아요. 아욱국에 부족한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을 새우가 채워줍니다. 오징어는 당근과 함께 볶아 드시면 좋습니다. 오징어에는 타우린이 풍부하지만 비타민 A가 부족하거든요. 당근이 그 부분을 보충해 줍니다. 조리할 때 팁도 알려드릴게요. 문어는 삶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57도 이상에서 질겨지기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40분에서 1시간 이상 장시간 조리하면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변해서 다시 부드러워져요. 간단하게는 무와 함께 삶거나 무즙을 바르시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자숙문어는 이미 삶은 거라서 30초만 데치시면 됩니다. 오래 삶으시면 오히려 질겨지니까 주의하세요. 드시는 양은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보다 꾸준히 드시는 게 좋아요. 운동 후에 단백질을 드시면 근육 합성 효과가 더 높아진다고 하니까 가벼운 산책 후에 해물 반찬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치아가 불편하시거나 씹기 힘드신 분들은 해물을 잘게 다져서 죽으로 끓이시거나 스튜 형태로 부드럽게 조리하시면 됩니다. 저염식 해물탕 레시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마 멸치로 육수를 우으시고 무를 나박썰기해서 넣으세요. 고춧가루와 국간장은 평소에 절반만 넣으시고 대신 레몬즙을 한 큰술 넣으시면 짠맛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과 무에서 시원한 맛이 나니까 소금을 많이 안 넣으셔도 맛있습니다. 오징어와 새우를 먼저 넣어서 3분간 끓이시고 자숙문어는 마지막 30초에만 넣어서 살짝 데치세요. 두부를 함께 넣으시면 식물성 단백질도 보충됩니다. 이렇게 좋은 해물들이지만 몇 가지 조심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는 해산물 알레르기입니다. 성인 식품 알레르기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조개류와 갑각류예요. 갑각류 알레르기 일으키는 물질은 트로포미오신이라는 단백질인데요. 열에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즉 아무리 익혀 드셔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피부 발진과 두드러기가 생기고 입술이나 혀, 얼굴이 붓는 경우도 있어요. 메스꺼움, 구토,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이나 콧물 재채기 같은 비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나필락시스라고 해서 온몸에 두드러기가 퍼지고 호흡곤란, 혈압 저하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건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평생 해물을 잘 드셨던 분도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조개 갑각류 알레르기 환자의 60%는 성인이 되어서 처음 반응이 나타났다고 해요. 예전에는 괜찮았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드시고 나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돼요.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교차 반응입니다. 새우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문어나 오징어에도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같은 해산물류이기 때문에 비슷한 단백질 구조로 가지고 있거든요. 해산물이 직접 안 들어간 음식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굴소스, 새우젓, 액젓, 해물 육수로 만든 요리에도 알레르기 항원이 들어왔을 수 있어요. 같은 기름에서 해물을 조리한 다음에 다른 음식을 조리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는 차가운 물수건을 가려운 부위에 올려놓고 깊고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바로 119에 연락하시거나 병원에 가세요. 두 번째는 음식 궁합입니다. 문어와 고사리는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문어는 단백질이 많고 조직이 단단하고 고사리는 섬유질이 많아서 둘 다 소화가 어려운 편이거든요. 위장이 약하신 분이 함께 드시면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징어와 마른 나물도 같은 이유로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둘 다 소화가 어려운 식품이라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오징어는 강한 산성식품이에요. 그래서 알칼리성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은 오징어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세 번째, 과다 섭취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해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적당한 양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약 드시는 분들입니다. 혈압약이나 다른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해산물 섭취 전에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특정 성분이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해물의 과도한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장이 좀 불편하진 않으세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시간 보내는 분들 많으시죠? 나이가 들면 소화도 예전 같지 않고 뭘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부터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잖아요. 아침에 사과 하나만 먹어라. 저도 어렸을 때는 그냥 잔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라는 걸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서양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 얼굴이 파래진다. 영어로는 An apple a day keep the doctor away 라고 하죠. 그냥 옛날 사람들이 지어낸 말일까요? 아닙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연구팀의 결과에 따르면 매일 사과를 꾸준히 섭취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무려 37%나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정말로 싫어할 만한 과일인 거죠. 오늘은 이 평범해 보이는 사과가 어떻게 우리 몸을 지켜주는지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사과 좋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효과를 보는지, 또 어떤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고 어떤 음식이랑 먹으면 오히려 탈이 나는지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내용은요, 사과가 우리 몸에 주는 놀라운 효능들, 특히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효능부터 시작해서 사과랑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황금 조합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무심코 같이 드셨다가 오히려 속을 망칠 수도 있는 조합도 있어요. 이 부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과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안전하고 맛있게 즐기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짚어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참 여러 가지가 불편해집니다. 예전엔 뭘 먹어도 거뜬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과식해도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도 잦아지고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한참을 앉아있다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장이 불편하면 하루 종일 개운하진 않습니다. 배에 가스가 차고 뭔가 막힌 것 같은 느낌, 외출하기도 꺼려지고 괜히 움직이기도 싫어지죠.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이게 계속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변비가 만성이 되면 장 건강만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온몸에 독소가 쌓이고 피부도 푸석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심하면 대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혈압이나 혈관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우리나라 식단 특성상 혈압 관리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짜게 먹는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고혈압, 심장질환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집니다. 장 운동도 느려지고 소화 효소 분비도 줄어들어요. 젊을 때처럼 뭘 먹어도 쭉쭉 내려가던 그 시절이 아닌 거죠. 여기에 운동 부족까지 더해지면 문제가 커집니다. 움직임이 적으니까 장도 게을러지고 변이 장에 오래 머물면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더 딱딱해집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혈압 문제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나트륨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국, 찌개, 김치, 젓갈, 맛있는 건 다 짜죠. 이 나트륨이 체내에 쌓이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화와 생활습관, 식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몸 여기저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문제들을 한 번에 도와줄 수 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과예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와 칼륨, 그리고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거든요. 사과가 왜 몸에 좋은지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이 펙틴은 장을 약산성으로 유지해주면서 나쁜 균의 증식을 막아줍니다. 장내 유익균은 늘리고 유해균은 억제하는 거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사과가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장 운동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주고 변을 부드럽게 해서 배변을 수월하게 도와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팩틴은 사과 껍질 바로 아래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혈압 관리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짜게 먹은 음식들, 그 염분을 몸 밖으로 빼주는 거예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사과에 함유된 칼륨은 다른 과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사과가 좋은 이유죠. 세 번째, 심혈관 건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연구팀의 결과 기억나시죠? 매일 말린 사과 약 75g, 사과 3개 정도 분량을 꾸준히 드신 여성들이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을 37%나 낮춰뒀다는 그 연구요. 사과 속 폴리페놀과 팩틴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당뇨 예방입니다. 사과가 달아서 당뇨에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사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덕분에 제2형 당뇨병 위험이 18%나 감소했다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사과를 드셔도 위험이 3%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과는 달콤하지만 칼로리가 낮아요. 100g당 56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께도 부담이 적은 과일인 거죠. 다섯 번째, 암 예방 효과입니다. 사과의 붉은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종양의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과의 팩틴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유익한 지방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폐 건강입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 또 미세먼지 많은 요즘 공기가 걱정되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에요. 영국의 킹스 대학과 사우스햄튼 대학교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일주일에 사과를 2개 정도 드신 분들이 천식 발생 위험을 22에서 23%나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케르세틴 성분이 폐 기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이에요. 일곱 번째, 치매 예방입니다. 사과를 씹어 먹으면 안면 근육 운동이 많아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요. 게다가 사과 속 케르세틴이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보호해줍니다. 서양에서 사과를 자연의 칫솔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잘 씹어 먹으면 타액 분비도 늘어나고 구강 건강에도 좋고 뇌 건강에도 좋은 거죠. 이렇게 좋은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사과를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먼저 드시는 시간이 중요해요. 장 운동이 가장 활발한 아침 식전에 사과를 드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빈속에 사과 반쪽 정도 드시면 하루 장 활동이 훨씬 편안해지실 거예요. 적정량은 하루에 사과 한두 개, 약 200에서 400g 정도입니다. 많이 드신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껍질째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농약이 걱정되시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시고요.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담갔다가 헹궈주시면 더 안심이 됩니다. 자, 이제 사과랑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황금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과와 견과류입니다. 사과의 부족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견과류가 채워줘요. 사과의 비타민 C와 견과류의 비타민 E가 함께 작용해서 항산화 효과도 더 강해집니다. 간식으로 사과 깍둑 썰기해서 호두나 아몬드랑 같이 드셔보세요. 두 번째, 사과와 꿀입니다. 사과를 쪄서 꿀을 뿌려 드시면 위장도 편해지고 장내 유익균도 늘어납니다. 몸속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사과와 요거트입니다. 사과의 식이섬유와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나면 장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아침에 플레인 요거트에 사과 갈아 넣어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든든해요. 네 번째, 의외의 조합인데요. 사과와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돼지고기 드실 때 사과를 곁들이시면 정말 좋습니다. 돼지고기는 새우젓이나 소금과 함께 드시거나 염분 섭취가 많아지기 쉬운데 사과의 칼륨이 이 염분 배출을 도와줍니다. 돼지고기의 찬 성질을 사과의 따뜻한 성질이 보완해주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
사과와 당근입니다. 사과 당근 주스 많이 드시죠? 사과의 달콤 새콤한 맛이 당근 특유의 향을 잡아주고 비타민 A, C, 칼륨, 식이섬유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서 디톡스 효과가 탁월합니다. 여섯 번째, 사과와 녹차입니다. 녹차에 카테킨이 지방 연소를 덮고 사과의 비타민C가 녹차의 항산화 효과를 강화해줘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 좋은 조합입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을 위한 조리법도 알려드릴게요. 사과를 삶거나 쪄서 드시면 소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찐 사과는 옛날부터 있어 왔던 건강식이에요. 열을 가하면 팩틴이 부드러워지면서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사과 스프도 좋아요. 사과와 양파를 볶아서 갈고 우유와 치즈를 넣어 끓이면 부드럽고 고소한 스프가 됩니다. 속이 편안하면서도 영양가가 높아요.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사과를 갈아서 주스로 드시거나 사과 콩포트처럼 설탕과 레몬즙을 넣고 졸여서 부드럽게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도 함께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과가 아무리 좋아도 피해야 할 조합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과와 우유입니다. 사과의 산 성분이 우유 속 단백질과 반응하면 위장에서 고형화되면서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속이 예민하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요거트나 일부 치즈는 발효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괜찮아요. 앞서 요거트와의 조합을 추천드린 이유도 이겁니다. 두 번째, 사과와 튀김류입니다. 기름기 많은 튀김과 사과를 같이 드시면 소화가 급격히 떨어지고 복부 팽만감이 올 수 있어요. 튀김 드실 때는 사과를 피해 주세요. 세 번째, 사과와 해산물입니다. 산성인 사과와 해산물을 함께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산물 드신 직후에는 사과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사과와 카페인입니다. 커피나 카페인 음료와 함께 사과를 드시면 위산 역류가 심해질 수 있어요.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밤에 먹는 사과입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 밤에 먹는 사과는 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녁에 사과를 드시면 식이섬유가 장을 자극해서 유액 분비를 촉진하고 속쓰림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사과는 되도록 아침이나 낮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약 드시는 분들 주목해 주세요. 캐나다 온타리오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사과 주스와 일부 알레르기 약, 항생제, 혈압약을 함께 먹으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약 드실 때는 사과 주스 대신 물로 드시고요. 약 복용 전후 한두 시간은 사과 섭취를 피해 주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수치를 확인하시면서 적정량만 드시고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량을 조절해 가야 하니까 전문의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씨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사과씨에는 시안화물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한두 개 실수로 삼키는 건 괜찮지만 의도적으로 많이 드시면 위험합니다. 사과 드실 때 씨는 꼭 제거해 주세요. 자, 오늘 사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사과는 정말 의사가 싫어할 만한 과일입니다. 펙틴으로 장 건강을 챙기고 칼륨으로 혈압을 관리하고 폴리페놀로 심혈관 암까지 예방해 주니까요. 특히 우리 어르신분들께 필요한 효능이 가득 들어있어요. 드실 때는 아침 식전에 껍질째 깨끗이 씻어 드시고요. 하루에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견과류, 꿀, 요거트랑 같이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고요. 돼지고기 드실 때 곁들이시면 염분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우유, 튀김, 해산물, 카페인과는 같이 드시지 마시고요. 밤에는 피해 주세요. 약 드실 때도 주의하시고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찐 사과나 사과 스프로 드시면 소화 부담 없이 영양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가 돼요. 적정량을 지키면서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괜히 사과 먹어라 하신 게 아니었어요. 지혜가 과학으로 증명된 거죠. 오늘부터 아침에 사과 하나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